뇌파 데이터에서 시간 주파수 분석을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복소 웨이블리 변환을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저명한 수학자 다비트 힐버르트가 고안한 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마이크 엑스 코엔의 강의 영생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대안적인 방법, 힐버트 변환을 다루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힐버트 변환이 주파수 공간에서 대체 어떤 영리한 트릭을 쓰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이 강력한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핵심 전제 조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점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센서에서 직접 측정하는 뇌파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전압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실수, 리얼 발류드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뭐랄까 신호의 순간적인 파워나 위상 같은 동적인 정보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 파워나 위상 같은 정보들은 복소수 체계에서만 정의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실수 신호는 비유하자면 복소 평면의 X축에 투영된 그냥 그림자 같은 거예요. 파워랑 위상을 제대로 하려면 이 그림자 말고 Y축 정보, 즉 허수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데이터에는 그게 없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힐버트 변환이 바로 그 사라진 절반의 정보, 그 허수부를 복원해주는 열쇠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궁금한데요. 사실 만들어낸다는 표현보다는 추론해낸다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추론해낸다. 네. 힐베르트 변환의 마법은 사실 시간 영역이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일종의 기하학적 변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푸리의 변환을 써서 원본 실수 신호를 시간의 흐름에서 각 주파수 성분들의 조합으로 쫙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구성하는 여러 사인파나 코사인파들의 주파수, 진폭, 위상 정보로 펼쳐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 변환의 진짜 핵심인데요. 이렇게 얻은 모든 주파수 성분들을 복소 평면상에서 90도 회전시킵니다. 90도 회전이요? 네,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양의 주파수 성분은 마이너스 90도, 음의 주파수 성분은 플러스 90도만큼 위상을 이동시키는 거죠. 간단히 말해 코사인 함수를 90도 밀면 사인 함수가 되는 원리 있잖아요. 그걸 모든 주파수 성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야 뭔가 알 것 같네요. 저는 계속해서 이게 없던 허수부를 마법처럼 창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신호에 이미 들어있던 각 주파수 성분들을 그냥 90도 돌려서 표현만 다르게 해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지 창조가 아니에요. 이 변환의 우아함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90도 회전된 주파수 성분들을 다시 역풀이의 변환을 통해 시간 영역으로 되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본 실수 신호와 완벽하게 직교하는 새로운 실수 신호, 즉 허수부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원본인 실수부랑 이 새로운 허수부를 합치면 드디어 완전한 복소 해석 신호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이제 이 신호만 있으면 각 시간 지점에서의 파워나 위상을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론은 아주 명쾌하네요. 그럼 이제 이걸 실제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봐야죠. 자료에서는 이 변환을 실제 뇌파 데이터의 한 종류인 ERP, 사건 관련 전이 신호에 적용합니다. 특정 자극에 대한 뇌의 평균적인 반응 파형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선 좋은 소식부터 있었죠. 변환 후에 얻은 복수 신호의 실수부는 원본 ERP 신호랑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자료의 그림을 보니까 파란색 원본 신호 위에 변환된 신호의 실수부를 빨간색으로 겹쳐 그렸는데 파란색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확인 단계입니다. 변환 과정에서 원래 정보가 전혀 손실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신호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단지 그 신호에 직교하는 새로운 정보, 즉 허수부를 성공적으로 출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매그니튜드 그래프도 꽤 그럴듯해 보였고요. 그런데 위상 그래프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그 문제의 위상 그래프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추하다고까지 표현했죠.
보통 시간 주파수 분석에서 단일 주파수 신호의 위상 그래프를 보면 위상값이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증가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아주 규칙적인 톱니 모양 패턴을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예측 가능한 패턴이죠. 그런데 영상에서 보여준 ERP 신호의 위상 그래프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위아래로 마구잡이로 요동치는 뭐랄까 완전히 해석 불가능한 노이즈처럼 보였죠. 맞아요. 마치 잘 조율된 악기 소리를 기대했는데 그냥 모든 건반을 한꺼번에 내리치는 소음 같았어요. 아니, 원본 정보는 완벽하게 보존됐는데 대체 왜 위상 정보만 이렇게 엉망이 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아하 순간입니다. 문제는 힐베르트 변환이라는 교구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 도구에 입력한 재료, 즉 ERP 신호의 근본적인 성격에 있었던 겁니다. 입력 신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ERP 신호는 본질적으로 광대역, 브로드밴드 신호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단일 마이크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녹음한 것과 같아요. 바이올린의 고음역대, 첼로의 중음역대, 콘트라베이스의 저음역대 주파수가 전부 하나의 파형에 뒤섞여 있죠. 아, 그러니까 ERP 신호는 하나의 순수한 즉 협대역 신호가 아니라 수많은 음들이 뒤섞인 복잡한 화음, 광대역 신호 같은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화음에 힐베르트 변환을 적용하고 이 신호의 현재 위상이 몇 도입니까? 라고 묻는 건요. 오케스트라 전체 연주를 듣고 이 음악의 단일 높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각자 다른 음을 내고 있는데 그걸 대표할 단 하나의 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네요. 의미 없는 질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뇌파 데이터는 대부분이 여러 주파수가 섞인 광대역 신호잖아요. 그럼 이 힐베르트 변화는 뇌파 분석 분야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기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하,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실수를 하죠. 그런가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힐베르트 변화는 뇌파 분석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맞습니다. 다만 올바른 사용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죠. 제가 박사과정 초기에 이 실수를 똑같이 한 적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필터링 없이 ERP 데이터에 바로 힐베르트 변환을 적용하고는 며칠 동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위상 그래프만 쳐다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자네 지금 망치로 나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군 이라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망치로 나사를 박는다라 도구의 용도를 완전히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이 힐베르트 변환이라는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은 대체 뭔가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힐베르트 변환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전에요? 네, 바로 대역 통과 필터링입니다. 아까 그 오케스트라 비유로 돌아가자면 전체 녹음에서 바이올린 소리만 딱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퀄라이저로 중음역대랑 저음역대를 다 제거해야겠죠? 아, 고음역대만 남기고요? 네, 필터링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원본 광대역 신호에서 우리가 분석하려는 특정 주파수 대역, 예를 들어서 8에서 12Hz 사이의 알파파 활동만 먼저 쏙 분리해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필터링을 거치고 나면 원래는 온갖 주파수가 뒤섞여 있던 복잡한 신호가 이제는 알파파 성분만 남은 아주 깨끗한 협대역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잘 정제된 신호에 힐베르트 변환을 적용하면 비로소 이 신호의 현재 위상은 몇 도인가? 라는 질문이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톱니 모양 위상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원본 신호를 필터링한다는 건 어쨌든 정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남겨서 분석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접근법일까요? 데이터가 왜곡될 위험은 없나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모든 분석가가 가져야 할 비판적인 시각이죠. 왜곡이라는 표현 대신 가설 검증을 위한 정보의 분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보의 분리요? 네, 우리는 뇌의 모든 활동은 어떤가처럼 막연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과제를 할 때 뇌의 알파파 위상은 어떻게 변하는가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주파수 대역의 활동은 오히려 분석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필터링은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설과 관련된 특정 현상만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필터링이 데이터의 손실이 아니라 질문의 명료화를 위한 도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뇌과학에만 국한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성장 추세, 이건 저주파 성분이죠. 그리고 계절에 따른 단기 변동, 이건 고주파 성분이고요. 이걸 분리해서 분석해야 의미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잖아요. 두 신호를 섞어놓고 힐베르트 변환을 적용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올 겁니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힐베르트 변화는 실수 데이터로부터 주파수 공간에서의 90도 회전이라는 아주 영리한 기법을 통해 허수부를 추론하고 완전한 복소 해석 신호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방법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변환이 오직 협대역 신호에 적용될 때만 유의미하다는 사실이었죠. 그렇죠.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분리하는 대역 통과 필터링을 반드시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점. 이 순서가 바뀌면 결과는 완전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는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특정 함수나 알고리즘을 그 내부의 가정이나 제약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블랙박스처럼 사용하고 있을까요? 코드를 실행해서 오류 없이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그 결과가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데도 말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진실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어쩌면 분석가의 진정한 역량은 더 화려하고 복잡한 도구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망치, 톱, 드라이버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의 용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나사인지 아니면 나무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